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종남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이 땅속에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이런 걸 받아 쓰고요. 지구 밖에서는 햇빛이 와요. 그 햇빛을 이용해 갖고 태양열, 온수를 만들거나 태양광을 해서 전기를 사용해 갖고 쓰고 있고요.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이나 바람, 물은 수력 발전을 하고요. 바람은 풍력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갖고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는 바다의 파도나 조류, 해류를 이용한 발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땅속에 있는 지열을 활용해서 온수를 쓰거나 지열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지구상에 있는 원료가 되겠고요. 이러한 에너지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발전 부분을 보면 태양전지 발전, 연료전지 발전, 바닷물하고 민물 바닷물과 민물의 농도차를 이용한 염분차 발전, 그리고 터빈을 이용한 풍력, 수력, 화력, 핵융합, 원자력, 태양열, 지열, 해양, 터빈을 이용한 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요. 열 생산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또는 태양열 등을 이용해 갖고 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를 갖다가 벙커CU나 휘발유 디젤을 만들어서 자동차에 활용하고 있고요. 또는 천연가스나 석탄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나 열을 우리가 수송을 하는데요. 전기는 송배전 선을 통해서 수송을 하고요. 이 원유나 휘발유, 디젤 같은 거는 액체연료로서 배관이나 또는 탱크로리 등으로 수송을 하고요. 석탄도 배나 트럭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나 수소 같은 거는 기체일 경우에는 배관으로 운송을 하고요.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들어올 적에는 LNG 형태로 해서 액화해서 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잉여되는 에너지는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양수발전이라 해서 전기가 남아돌 적에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산정 위에 호수로 옮겼다가 수력 발전을 하는 이러한 그 양수발전이 에너지 저장의 한 형태가 되겠고요. 또 한쪽은 전기를 갖다가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저장하거나 또는 앞으로 필요한 건데 잉여 전기를 물을 보내서 수소로 저장하는 이런 에너지 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생산, 저장, 수송 이 전체가 우리가 쓰는 에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생산 쪽은 화석연료,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화석연료 부분이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수력,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등 발전,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디젤 같은 연료, 태양열, 지열, 수열 같은 열 이런 쪽의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하고요. 신에너지로서는 수소나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이 신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1차 에너지인 화석연료를 전기 또는 열로 전환하는 게 되겠는데요. 석탄 발전이나 천연가스 발전, 원자력 발전, 석유 발전, 열병합 발전, IGCC, 초인계 발전 이런 들이 해당되고요. 가공은 원유나 천연가스를 갖다가 우리가 최종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유 분야에서는 원유를 갖다 경유나 휘발유, 항공유, 벙커CU 등을 만들고요.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거기에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도입을 해서 도시가스를 쓰거나 LPG, 석탄에서 CTL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활용할 적에는 이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이
화석연료를 썼을 때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또는 전환하는 거, CO2를 손쉽게 포집하기 위한 순산소 연소 등, 또 미세먼지 제거하거나 화석연료로 쓰면서 나오는 낙스나 썩스를 제거하는 이런 에너지 환경 분야가 있고요. 에너지 저장, 전력 저장, 전기 에너지를 2차 전지에 저장한다거나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한다거나 양수 발전을 한다, 플라이휠 이런 거에 저장하는 쪽, 또 이러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어야 되는데 전력망, 우리가 지금 있는 전력망이 있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가져와서 도시가스로 있는 가스망, 또는 울산이나 대산이나 뭐 여천에서 정유를 한 다음에 여러 지역으로 휘발유나 경유를 보내는 이러한 이 연료망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에너지 생산 및 전환 부분이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은 산업 부분에서는 공정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석유화학이나 철강, 시멘트, 제지, 기계, 비철금, 섬유, 식품 이런 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요. 에너지를 쓰는 기기 중에서는 보일러, 요로, 전동기, 압축기, 펌프, 터빈, 열교환기 뭐 이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수송용에 쓰기 위해서는 휘발유차, 경유차, CNG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비행기, 기차, 선박, 드론 이런 데서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가정 상업 부분에서는 냉난방 부분에서 또 급탕 이런 부분에서 쓰고 있고, 가정 산업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단열, 스마트 인도 같은 게 쓰이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로 에너지 건물이나 플러스 에너지 건물, 스마트 빌딩 등이 개발돼서 활용될 것입니다. 기타 농업이나 이런 데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전자기기나 조명, 보일러, 전동기, 냉방기 뭐 이런 쪽에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1차 에너지입니다. 산업혁명 이래 굉장히 많은 우리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84%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GDP하고 에너지 소비량하고의 패턴을 그린 것입니다. GDP 증가하고 에너지 사용량 증가하고 거의 일치하고요. 이 외환위기나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GDP가 줄어들면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를 보면요. 외환위기 전까지는 GDP 증가 속도하고 에너지 증가 속도하고 거의 일치하다가 그 이후에는 GDP 증가 폭하고 에너지 증가 폭이 사이가 벌어집니다. GDP는 많이 증가해도 에너지 사용량 증가 폭은 GDP에 비해서 기울기가 낮아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에너지를 좀 적게 쓰고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GDP가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총 경제 규모는 증가하는 이러한 쪽으로 산업이 발달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 기온과 대기 중 CO2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산업혁명 1800년대 산업혁명 이래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2도씩 증가했고요. 산업혁명 때까지의 지구의 대기 중에 CO2 농도는 280 ppm이었는데 지금 413 ppm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대기 중에 CO2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54일간 최장 장마가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때는 40일간
장마가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마가 왔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호주나 시베리아에 거대한 산불이 계속 일어났고요. 많은 지역에서 가뭄이 들어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끝나면 세계적인 경제 후퇴가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경기 침체보다 더 무서운 기후위기가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닥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가뭄, 홍수, 대형 태풍, 전염병 발생 등이 증가할 걸로 예측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이 뭐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 인류가 화석연료를 씀으로써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온실가스를 앞으로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남는 온실가스는 산림 등에 흡수를 하거나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해서 제거함으로써 대기 중으로 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자, 한번 인류의 에너지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하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 문명의 발전은 화석연료 사용량 증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84%는 화석연료입니다. 산업혁명 이래 지난 200년 동안 세계 인구는 8배가 증가하였고 세계 GDP는 120배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8배 증가하고 세계 GDP가 120배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30배의 에너지를 더 썼습니다. 우리가 쓴 에너지의 84%가 화석연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발생시켜서 지구 기온이 올라갔고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2100년도의 지구 평균 기온이 1800년도에 비해 1.5도씨 이상 상승하면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100년도에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난 200년 동안 구축된 화석연료 문명을 향후 30년 내에 전환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봅시다. 석탄이 인류에게 들어올 때는 증기기관이 먼저 개발된 뒤에 우리가 석탄을 쓰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석유를 쓰기 시작한 거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이 먼저 개발된 이후에 석유를 쓰기 시작했고요. 천연가스를 인류가 쓰기 시작한 거는 천연가스를 이송할 수 있는 배관이 개발되고 천연가스를 연소할 수 있는 버너가 개발된 뒤에 우리가 천연가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력 폭탄이 먼저 만들어진 뒤에 그 폭탄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이 들어왔고요. 최근에는 기후위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술이 먼저 개발된 뒤에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84%의 화석연료를 CO2가 안 나오는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혁신 기술이 먼저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환경 문제를 크게 두 가지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1900년도 뉴욕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때 뉴욕의 인구가 343만 명이었습니다. 수송수단은 마차였습니다. 거의 다 마차고 이때 자동차가 빨간 동그라미 안에 한 대가 보입니다. 이때 뉴욕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의 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대도시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 수송을 다 마차로 했을 경우에 제일 큰 문제는 말똥이었습니다. 1900년대에서 도시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거에 의해서 마차도 계속 늘어나서 이대로 가면 말똥의 높이만 길바닥에 2.7m가 쌓일 것이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불과 13년 뒤에 뉴욕 거리를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이때 뉴욕의 인구는 343만 명에서 505만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다 자동차로 바뀌었고요. 원안의 마차 한 대가 보입니다. 기술로서 말똥이라는 환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자동차가 1900년도에 한 대밖에 안 보일 때 벌써 록펠러는 마차만 다니는 사거리에다가 주유소를 다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13년 뒤에 자동차로 거리가 덮였을 때 이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이 현재 엑스모빌로 바뀌었는데요. 세계적인 갑부가 됐고 록펠러 재단이 성공을 했죠. 13년 전에 예측한 겁니다. 또 하나 인류가 환경 문제를 해결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층 파괴 문제가 있었습니다. 1987년도에 몬트리올에서 지구 오존층 파괴되는 것을 막자 하는 국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산하의 첫 번째 세계적인 국제 협약입니다. 오존층을 이때 파괴한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에어컨이나 냉동이나 이런 데 쓰고 있는 냉매였습니다. CFC, 클로라인을 함유한 이러한 냉매였는데 이 냉매가 오존층을 파괴했습니다. 87년도에 몬트리올 협약을 통해서 CFC를 쓰지 말자라고 협약을 해서요. 이 CFC를 HCFC로 바꿨습니다. HCFC는 CFC에 비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HCFC는 파괴하는 영향력이 아주 작지만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모임에서는 작년까지 HCFC를 쓰지 말자. 개발도상국은 2030년까지만 쓰게 허용하자. 이렇게 하고 HCFC를 HFC로 변경을 했습니다. HFC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HFC를 쓰고 있는데요. 이 HFC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HFC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2019년에 65개국이 모여서 향후 30년 내에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HFC를 80% 감축하자는 협약을 했습니다. 향후 HFC를 대체하는 지구온난화 지수도 낮으면서 오존층도 파괴 안 하는 새로운 냉매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냉매를 쓴 이후로 이 왼쪽의 사진을 보면 1988년과 2017년에 나사가 찍은 이런 사진을 보면 오존층이 많이 복구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존층 파괴 얘기가 해결됐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130개국이 2040년에서 2060년 사이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28일 날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5월 초에 미국 타임지 표지에 나온 것입니다. 기후가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정권은 경제가 나빠지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1992년도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될 때 모든 것은 경제다. It's econom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를 적절히 대체하지 못하면 정권이 바뀔 것입니다. It's climate. 기후변화는 향후 3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해결, 그린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현재도 인종과 지역, 빈부격차 등 이런 거에 따른 경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에 사는 이런 데 그린 뉴딜이 기여할 것이고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ESG 경영도 그린 뉴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CO2가 많이 나오는 석탄 화력 발전을 퇴출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퇴출을 완료한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벨기에고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 2040년 이전에 많은 나라들이 석탄 발전을 퇴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7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내구 년수를 보면 2050년에도 석탄 화력발전이 우리나라는 가동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50년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거냐, 한두 기 유지할 거냐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CO2를 많이 내뿜는 가솔린, 디젤을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판매 금지를 하고요. 2035년 이전에 20개 나라 이상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2040년이 될 거냐, 2045년이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이거는 어느 한 나라가 지키고 또 어느 한 나라가
안 지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EU나 미국은 탄소 중립을 안 지키는 나라들이 물건을, CO2를 많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할 적에 탄소 국경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EU는 2023년, 미국은 2025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무역에 참여할 수 없게 하겠다. 하기 위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딩 칸츄리들이 탄소 중립을 모든 세계 국가가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나라에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나라, 잘 사는 나라 안에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려는 이면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RE100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100%로 모든 회사를 운영하겠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포튠 1000에 들어가는 대기업이나 1년에 전기를 100GWh 이상 쓰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BMW, 제너럴 모터스 등 세계적으로 290개의 기업이 가입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에 RE100을 달성했고요. 2030년까지는 애플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 100%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개 부품사가 애플에 앞으로 부품을 공급할 때 2030년 이전에는 RE100으로 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고 계약을 맺었고요.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들이 저 조역에 들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생전기로 부품을 만들지 못하면 세계적인 대기업에 부품을 수출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생전기가 풍부한 국가로 공장을 이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지지. 방안은 우리나라에 재생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해야 됩니다. 한국 기업도 8개사가 RE100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구글이나 애플 밑에 테이블 보면 뭐 다임러, BMW 같은 회사들도 RE100으로 생산된 부품을 납품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밸런스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3.5%의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비중이 83.5%입니다. 에너지를 가져와서 전기나 열로 전환하거나 가솔린, 디젤을 만들어서 최종 에너지를 쓰는데요. 에너지 전환할 때 손실이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최종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최종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7.3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발전 부분에서 37%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요. 산업이 36%, 수송이 14%, 기타, 가정, 농업 등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6.3억 톤으로서 총 온실가스 발생량의 8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는 산업에서 제일 많이 쓰고요. 62%, 수송이 18%, 나머지 가정상업, 농업 등입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최종 에너지의 25%는 전기고요. 나머지 75%는 열로 씁니다. 열은 산업공정이나 수송용 연료, 건물 난방, 급탕, 취사 등에 씁니다. 자, 열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로 거의 다 열을 만들고요. 전기는 석탄이나 원자력,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에서 만듭니다. 이 표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전기는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을 이용해서 CO2 발생 없는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열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CO2가 안 나오는 무탄소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이 전기로 열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게 CO2가 안 나오는 무탄소 전기를 아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수송이나 산업이나 건물에 쓰는 이 열 에너지, 모든 에너지 시스템을 정기화를 해야 됩니다. 정기화가 어려운 분야는 사용했을 때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탄소 중립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를 써야 되고요. 또는 바이오 기반 제품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 쓰는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켜서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하고요. 우리가 버려지는 자원, 폐플라스틱이나 폐금속이나 이런 자원을 순환시켜야 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입는 옷 다 재활용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2050년에 가동될 걸로 예상되는 LNG 발전소나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포집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 간헐성이 있는 전기를 앞으로 많이 쓰게 되면 현재의 전력망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생 발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전 전력망을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에너지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2050년도에 우리가 쓰는 최종 에너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최종 에너지의 50% 이상이 전기화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25%만 전기화되어 있고요. 세계 평균은 전기화율이 20% 정도 됩니다. 앞으로 무탄소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할 거고요. 이 무탄소 전기의 80% 이상은 재생전기로 태양광, 풍력 등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 다음에 썼을 때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수소경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 연료를 써야 된다. 바이오 연료는 설령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탄소 중립 연료이기 때문에 탄소를 대기 중에 순환 사이클로 여기지 대기 중에 탄소를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쓰려면 석탄, 천연가스 연소 꿀뚝에 CO2를 포집하는 설비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써야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하에 가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보면 세계적으로 새로운 CO2가 안 나오는 에너지 투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탄소 전기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CO2가 안 나오는 전기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이 있고요. 풍력 발전이 있고 수력 발전이 있고요. 화력 발전으로 하고 꿀뚝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이러한 게 있고, 바이오가스나 나무, 우두찍 같은 화력 발전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있고요. 연료전지 발전, 지열 발전, 해양, 조력이나 연분차 발전 등이 있습니다. 세계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입니다. 스페인은 2020년도 작년에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의 45%가 재생전기였고요. 독일은 46.7%가 재생전기였고 영국은 45.2%가 재생전기였습니다. 프랑스는 재생전기가 25%였는데 프랑스 사용하는 전기의 65%가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벌써 90% 사용하는 전기의 90%가 CO2가 안 나오는 전기로 구축을 했고요. 이탈리아는 42.9%가 재생전기고요. 일본은 21.7%가 재생전기, 심지어 세계적으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중국조차 28.6%가 재생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약 7%의 재생전기를 썼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의 86%를 재생전기를 써야 되고 8%는 원자력을 써야 된다 하는 게 국제에너지기구의 제안입니다. 우리나라 발전량은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전체 발전 중에 몇 퍼센트를 재생발전으로 하느냐, 이런 게 에너지 전환이고요. 발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3020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30년에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전기의 20%를 재생전기로 감당하겠다. 이런 거고요. 지금 열심히 태양광하고 풍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재생전력 비중이 몇 퍼센트를 가져가야 되느냐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60에서 80% 사이에 아마 결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을, 즉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발전의 20%를 재생전기로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00조 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3조 원, 130조 원은 들 거라고 예측됩니다. 엄청난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태양전지, 기술적인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누적 보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이 깨끗한 전기인데요. 이것도 주민 수용성이 나쁩니다. 내 주변에 태양광 발전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입니다. 30%만 평지예요. 태양광 발전 산지에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이 30%인 평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 수용성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주변에 빛 반사가 일어나서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걸 보입니다. 이 빛 반사를 보면 태양광 모듈이 비닐하우스보다 훨씬 작습니다. 태양광 모듈이 빛을 많이 반사하면 태양광 모듈의 발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태양광 모듈은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빛 반사가 없게 만드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보다 태양광 모듈이 빛 반사는 훨씬 적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작습니다. 작은 면적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결국은 기술 개발이 돼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여야만 작은 면적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은 20에서 24% 사이인데 이 효율을 35%까지 높이는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또 다른 타입의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설치를 해서 모든 파장대의 태양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목적하에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플렉시블 방막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자동차 본넷 위에 건물 벽체에 건물 체양에 이 모든 부분에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40년까지 35%의 효율을 갖는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태양광으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느냐? 앞으로 개발될 35%의 텐덤 태양전지를 국토 면적 3%에 적용한다고 했을 시 1년에 405T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총 발전량이 552TWh였습니다. 이 중에 405TWh를 태양광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한 양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화. 앞으로 열 생산 부분이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CO2가 안 나오는 쪽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전력 수요는 2020년 550TWh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2050년 전력 수요를 무탄소 전력 수요를 1200에서 1300TWh로 보고 있습니다. 1200TWh의 몇 퍼센트를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느냐? 3%에 설치하면 405TWh고요. 전기화가 일어나면 2050년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가 약 1200에서 1300TWh로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 면적의 3%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405TWh밖에 전력이 생산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무탄소 전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1200TWh의 일정 부분 이상을 태양광으로 하기 위해서는 3%보다 더 많은 면적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평지 30%에 3%가 설치되면 결국 평지 중에 10%가 태양광으로 설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 돌리는 모든 곳에 태양광 패널이 보여야 합니다. 근데 저기 부족해서 6%가 설치되면 800TWh의 전기는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평지에 20%가 태양광이 설치되면 가능할 거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풍력. 풍력에 많은 부품이 있습니다.
풍력은 땅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 세기가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여서 바람은 평지에서 많이 붑니다. 풍력 발전을 시키려면 육지에서 산 꼭대기로 발전기를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타워 하나에 발전을 많이 해야 풍력 발전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12메가와트짜리 타워 하나에 12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발전기가 실증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두산중공업에서 5.5메가, 윤희선에서 4.3메가 발전기가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GE, 덴마크의 베스타스, 스페인, 독일의 합작사 지멘스 감회사, 이 세 개 기업이 세계적으로 좀 우위에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 세계 탑 10에 들어있는 회사들은 다 중국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명함을 못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풍력 기업이 있는데 부품 기업들은 좀 있습니다.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타워 부분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갖고 있지만 나머지 풍력 발전 시스템 쪽은 아직 기술이 약하고요. 2019년에 우리나라에 55개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었는데 국산 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 풍력 발전 시장이 작아서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입되는 풍력 발전 설비의 가격이 국산보다 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업체들은 국내에 풍력 발전 설비를 싸게 공급한 다음에 운영 유지 비용을 매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풍력도 주민 수용성이 안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산 꼭대기에 설치를 하면 백두대간을 해친다. 또 마을 가까운, 바람이 좀 있는 마을 가까운 데에 설치를 하면 저주파 때문에 문제다. 풍력도 주민 수용성이 우리나라는 매우 안 좋습니다. 독일 사람들보다 100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해상풍력을 하기로 방향을 좀 정했습니다. 국가에서. 신안, 전북 서남권, 울산 앞바다, 동남권 이런 쪽에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신안에는 8.2기가와트 해상풍력 설치한다는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신안 앞바다에 8.2기가와트 해상풍력을 설치하는데 약 48조 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충남 서해에 2026년까지 4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이 설치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는 세계적으로 해양 구조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부유식 해상풍력,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가 안 된 부유식 해상풍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력 기술은 이러한 부유식 해상풍력이나 초대형 풍력 발전, 또 부품기업 육성, 대규모 풍력단지 운영기술 이러한 쪽으로 기술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개발해서 설치했고요. 이 시험 인증 기술을 국산화하였고 유지관리 기술을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풍력 잠재량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시장 잠재량이 52TWh,
육상풍력, 해상풍력은 119TWh, 총 시장 잠재량이 풍력발전 171TWh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토면적 3%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405TWh, 풍력 170TWh, 합쳐서 570TWh의 재생전력이 생산 가능합니다. 570TWh는 작년 2020년 우리나라 전체에 쓴 전력량 552TWh를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2050년 우리가 필요한 약 1200TWh의 전력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이나 또는 국토면적 3%가 아니라 그 이상 되는 면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양에너지.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력,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조력발전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시와요에는 254MW의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의 여러 비인만이나 가로림만, 인천만 등의 조력발전소를 설치해서 굉장히 많은 부탄소 전기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어민들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조력발전소를 많이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에너지는 바닷물의 염도가 3.5%, 민물의 염도가 0.05% 이러한 염분차를 이용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 염분차 발전을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200kW까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를 발생 안 하는 발전입니다. 우리나라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보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발전 효율이 높은 SOFC 발전기는 국산이 아직 없습니다. 국내에 보급되는 발전기의 87%가 미국 블룸 에너지 것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국산화가 필요하고요. 저희 연구원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지금 단가가 비쌉니다. 킬로와트아워당 25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반 이상 줄이는 그러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발전 단가, 이거는 생산 단가가 아니라 한전에서 구입하는 전력 구입 단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부터 해상풍력까지 신재생에너지는 좀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CO2가 안 나오는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육상풍력, 연료전지, 해상풍력 발전은 발전 단가가 CO2가 나오는 석탄이나 LNG 발전에 비해 비싸고요. 원자력 발전은 발전 단가가 낮지만 원자력 폐기물이라든가 주변에 삼중수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하튼 CO2는 안 나오지만 약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의 3분의 1, 일본의 2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깨끗한 전기를 쓰려면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일본 정도만 킬로와트아워당 200원까지만 전기요금을 올려도 육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무탄소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탄소 중립에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이 햇빛이 좋을 때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재생전기가 많이 생산다고 밤에 태양광 발전은 전기 생산을 못하고, 이런 간헐성이 큰 전기가 현재 전력망에 많이 공급이 되면 전력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주파수나 전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력망을 바꾸어야 됩니다. 차세대 전력망으로.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망도 수소를 섞어서 공급할 수 있는 가스망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정에 쓰는 이 온수, 지역 난방공사로부터 열병합 발전소에서부터 공급이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열 그리드도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미래의 전력 계통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는 대규모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요. 화력 발전소는 다 바닷가, 저쪽 서해안의 보령이나 저쪽 남해안 쪽 또는 동해안 쪽, 이런 쪽에 화력 발전소가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남해안의 영광이나 서남해안의 영광이나 울산 옆에 고리나 강원도의 울진이나 이런 데서 원자력, 화력 발전을 해갖고 전기를 많이 쓰는 서울, 경기 지역 또는 대도시권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도 부족한 전기는 대도시에는 그 좀 비싼 LNG 복합발전소가 소규모로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국토 면적의 모든 분야에 설치될 이러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전기는 분산 발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력 계통은 중앙 집중형보다는 분산 발전형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헐성이 큰 이러한 재생전기가 2030년에 전기의 20%가 재생전기가 들어오면 현재 전력망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버려지는 재생전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통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력망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운전 전력망까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분산자원 능동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쪽은 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수 발전을 하고 있죠.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납충전지를 많이 보급했고요. 리튬 배터리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재생발전이 도입될 경우에 이러한 전기를 좀 보완을 했다가 이 재생발전이 부족할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전력 저장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대규모 전기를 전기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할 거냐, 아니면 이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발전을 할 거냐, 이런 방향으로 이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설비는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대규모 메가와트 스케일의
전력 저장을 하는 플로우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는 새로운 개념의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서, 이때 나오는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물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요. 이 수소를 공기 중에 질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생산합니다. 암모니아는 LPG하고 특성이 같게 상온 식기압에서 액체가 되기 때문에 이송 및 저장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잉여전기를 암모니아로 저장했다가 재생전기가 부족했을 때 기존의 석탄화력이나 LNG 화력 발전소를 암모니아를 연료로 이용해서 가동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래서 1년 내내 일정한 전기를 쓸 수 있는 파워 투 암모니아 투 파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재생발전이 많이 설치될 겁니다. 새만금, 신안, 울산, 또 다른 지역에 많은 재생전기가 생산될 겁니다. 이 생산된 재생전기를 전기를 많이 쓰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도시권으로 가져오려면 송배전 설비를 보완이 돼야 되고요. 송전탑도 설치돼야 합니다. 그런데 밀양 송전탑 반대 사건처럼 이제는 주민 수용성 때문에 고전압 송전탑 하나 설치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먼 지역으로 전기를 이송하려면 전력망 구축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100%로 부품을 만들어야 수출이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안은 재생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공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커다란 도시를 구성해야 됩니다. 신안, 목포 옆 대불공단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아주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깨끗한 환경이 좋은 대도시를 구축해야 됩니다. 새만금에 공장이 들어가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서울 경기 인구가 그 외 지역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지방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탄소 중립을 지역 균형 발전에 활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내부에 재생 발전이 부족할 경우에는 또 하나 대안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에 태양광 풍력을 많이 설치해서 이 전기, 또는 시베리아의 수력이나 천연가스 발전에 나오는 전기를 전력망을 다 연결해 갖고 이 나라들이 쉐어를 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될 걸로 봅니다. 북한하고의 정치력 발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에너지 시스템의 전기화. 무탄소 전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이것을 모든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전기화로 가려면 수송 부분의 내연기 관차를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로 바꿔야 되고요. 산업 부분에 전기 보일러를 써야 되고 전기 히터를 써야 되고 히트펌프를 써야 돼서 산업 부분에 열 생산을 전기화해야 되고요. 건물의 냉난방 시설을 모두 전기화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가 25%, 열을 75% 사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전기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송 분야에 온실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2030년까지 300만 대 이상, 수소연료전지차를 85만 대 이상 보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2040년도에 세계 자동차의 54% 이상이 전기차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충전해서 오랜 기간 탈 수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가격이 싸면서 내구성이 높은 수소연료전지차용 연료전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연로 활용되던 분야를 전기를 써서 석유화학 공정을 돌리는 이러한 전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버려지는 폐열을 갖다가 전기구동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각 산업에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 이러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고요. 모든 건물에 냉난방 시설을 전기화하는 이러한 쪽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탄소 중립 연료 및 제품입니다. 탄소 중립 연료는 썼을 때 CO2가 안 나오는 수소나 암모니아가 해당되고요. 바이오 연료는 활용을 하면 CO2가 나오지만 이것은 바이오 CO2를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CO2를 흡수를 하는 이러한 연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거기 나온 CO2를 다시 탄소 종화 작용으로 해갖고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이라고 봅니다. 바이오 연료는. 그래서 탄소 중립 연료인 바이오 연료, 바이오 항공유나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수소나 암모니아는 연소했을 때 CO2가 안 나오는 탄소 중립 연료가 되겠고요. 탄소 재료 연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제품. 앞으로 건물에 시멘트를 많이 쓰면 시멘트 자체를 만들 때 CO2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에 가능하면 시멘트를 안 쓰는 목조 빌딩 또는 나무로 만드는 건축자재 이런 걸 많이 써야 되고요.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는 제품도 바이오로 만든 해조류로 만든 기저귀 이런 걸 앞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냉매입니다. 우리가 쓰는 냉매가 온실 효과가 큽니다. 이 온실 효과가 큰 냉매를 온실 효과가 굉장히 없는 그러한 냉매로 바꾸는 이러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왜 우리가 수소 경제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우리가 나무를 썼습니다. 바이오매스요. 이 바이오매스는 수소 하나에 탄소가 10개 정도 있고요. 그 뒤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까지 우리가 씁니다. 천연가스에는 탄소가 하나고 수소가 4개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쓰면 석탄이나 석유를 쓰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탄소가 없는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로 써야 됩니다. 근데 천연가스까지는 땅속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근데 수소나 암모니아는 이 단독으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수소나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또는 물속에 있는 수소로부터 빼내야 됩니다. 자, 수소는 앞으로 수소를 씀으로써 수송 분야에 수소연료전지차나 또는 암모니아 자동차로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고요. 연료전지 발전이나 암모니아 터빈 발전이나 석탄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통해 발전 분야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고요. 수소환원 제철을 통해서 산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잉여되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분해를 해서 수소로 전기를 저장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무역을 재생에너지 무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93%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이나 바람도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태양광이나 바람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재생전기, 즉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해서 그러면 아주 굉장히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액체 수소 형태로 가져오거나 그걸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가져오거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무역의 일환으로 에너지 캐리어, 그러니까 재생전기의 에너지 캐리어로 수소를 이용해서 세계가 에너지 무역을 하면 탄소 중립이 가능해집니다. 이 재생에너지 무역의 에너지 캐리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수소나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 경제 사회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나 뭐 이런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과도기 상태에서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CO2를 내뿜고 수소를 쓰는 이 그린 수소를 써서 수소 충전소를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시적일 거고 앞으로 재생전기 가격이 싸지고 재생전기가 많아지면 재생전기를 이용한 물분해, 즉 그린 수소가 CO2가 발생 안 하는 그린 수소가 우리한테 많이 쓰일 것이고요. 또 이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웰이나 석탄 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해외에 천연가스 정이 있거나 석탄정이 있는 데서 천연가스 개질하거나 석탄을 가스화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때 같이 나오는 CO2는 포집해서 그지에서 묶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CO2가 대기종으로 배출 안 하는 이러한 분류수소가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수소는 이 모든 산업 분야에 다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인류는 한 7,200~300만 톤의 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생산된 수소는 원유를 정제할 적에 원유 속에 있는 황을 제거할 적에 쓰이고요. 또는 이 수소는 요소비료를 만드는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주로 써왔는데 앞으로는 이 수소가 에너지 용도로 쓰일 거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8.3억 톤의 CO2가 발생합니다. 주로 이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거나 석탄, 가스화해서 수소를 생산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CO2가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1년 CO2 발생량보다 더 많은 CO2가 현재 산업용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여서 앞으로는 이 수소 생산을 다 앞전에 얘기한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로 생산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기와 최종 에너지 소비의 59% 정도를 전기를 쓰고, 요거는 BP에서 한 아웃룩인데요. 그 다음에 수소를 쓰는데 이때 필요한 수소가 얼마냐? 현재 산업용으로 7천 몇백만 톤, 에너지용으로 필요한 수소가 4억 톤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수소가. 한 7배 이상의 수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2050년도에 4억 톤에서 8억 톤 정도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 수소를 생산하는 시장 규모가 1,000조 원, 1년에 1,000조 원에서 이 맥켄지는 3,000조 원까지 새로운 에너지 시장이, 수소 시장이 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새로운 에너지 산업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수소 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수소에너지 보급 목표하고 수소 인프라 구축 목표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웠고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수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에너지로만 수소를 생산할 때, 그린 수소를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할 거냐? 현재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연간 7천만 톤의 수소를 그린 수소로 바뀌려면 현재 물 분해 기술 효율로 했을 때 필요한 전력량이 3,600TWh 정도 됩니다. 작년에 유럽 전체, 영국 뺀 27개국 유럽 EU 나라들이 쓴 전기량이 2,753TWh 있습니다. 유럽에서 쓴 모든 전기량을 합쳐도 이 전기량을 합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도 현재 산업용으로 쓰는 수소 7천만 톤을 못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앞으로 4억 톤의 수소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수전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그린 수소하고 블루 수소가 같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린 수소는 위 그림에서 보면 초록색이 짙은 쪽이 햇빛이나 태양광이 좋아서 재생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지역입니다. 이런 쪽에서 재생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이 동그라미 친 산업이 발달한 수소를 많이 쓴 지역으로 이송하거나, 밑에 그림은 이 청색이 짙은 지역이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이 싸고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천연가스 개질, 석탄 가스화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CO2를 땅속에 묻는 블루수소를 생산해서 이송을 해갖고 쓰는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쓰일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블루 수소나 그린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의 액체 수소 형태로 이송을 하거나 암모니아 형태로 이송을 해서 가져와 갖고, 수소는 연료전지나 자동차, 발전 이런 데 쓰고, 암모니아는 가져오면 이걸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면 암모니아 자체로 암모니아 가스 터빈을 쓰거나 암모니아 연료전지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에너지에 쓰는 이런 쪽이 앞으로 이 인류에 들어올 것이다. 계획을 하고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배관으로 갈 거냐 배로 갈 거냐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유럽을 보면 알제리 사막에서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이걸 배관을 통해서 1800km의 배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져오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800km네요. 2800km의 배관을 설치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이 전기 생산해서 그 다음에 그린 수소나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배로 유럽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 또는 칠레의 풍력을 이용해서 수소나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 등이, 호주로부터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가져오는 이러한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분석한 예에 의하면 호주에서 일본으로 수소를 도입할 경우에 암모니아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 제일 비용 효과적이다 하는 보고서가 2019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러한 앞으로 수소를, 미국이나 이런 많이 쓰는 나라들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그린 수소나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일 예는 독일의 2050년에 쓰는 수소의 80%를 칠레, 캐나다, 호주 등에서 공급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이때 수소는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가져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일본도 그린 암모니아를 호주나 중동에서 가져오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호주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쪽에서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수출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린 암모니아를 가져오는 7조 원의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는 원유 수출이 아니라 그 지역에 풍부한 태양빛이나 바람을 이용해서 재생전기를 만든다면 그걸로 수소나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원유 대신에 수소나 암모니아를 수출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린 암모니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 그걸 하고 있고, 향후 세계적으로 그 국제 IMO라고요. 국제 해사기구에서는 2050년에 대륙간으로 가는 배의 CO2 발생량을 2008년도에 비해 50% 이상 줄여야 된다는 규제를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2030년부터는 그 규제에 맞는 선박이 건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선박 개발이 현대중공업, 현대위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205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암모니아 자동차를 개발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암모니아 또는 전기화학적, 척매화학적으로 그린 암모니아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암모니아 수소 스테이션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액화수소하는 계획도 국내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린 수소를 많이 생산하려면 수소를 물분해하는 설비가 굉장한 규모로 커질 것입니다. 어떻게 물분해 설비를 효율 높고 저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시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저온에서 수전해하는 알칼라인 수전해 또는 고분자 막 수전해, 고온에서 쓰는 고온 수전해 등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 연구원에서 0.1메가 규모의 2세대 재생전기를 써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개발이 됐고요. 해외는 2에서 10메가짜리가 지금 개발돼서 실제 산업에 그린 수소 생산하는 데 쓰일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아마 폐암 수전에도 마찬가지고 SOE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수소는 전기 가격이 수소 생산 단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전기 가격이 싸져야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수소 스테이션용 도시가스를 이용해 갖고 추출 수소를 하는, 이걸 국산화해서 일본 수입하는 걸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수소 로드맵은 현재 키로에 8,000원 정도의 수소 단가를 2050년에 2,000원까지 떨어뜨리는 이러한 기술 개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은 앞으로 수소 가격이 싸지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낼 때 지금은 석탄, 코크스를 써갖고 산소를 빼냄으로써 CO2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싼 수소를 많이 만들어서 이 수소를 이용해서 철광석에 산소를 띠내서 CO2가 안 나오게 하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아마 도입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바이오 분야 쪽은 많은 모빌리티, 자동차 같은 것들은 배터리 차나 아니면 수소연료 전지차가 활용될 것이지만 비행기는 아마 연료전지 비행기나 수소 비행기가 쓰기 어려운 게 부피가 작은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연료가 비행기는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 쪽은 바이오 항공유가 쓰일 것 같고요.
바이오 항공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바이오 항공유를 만드는 원료, 바이오매스 공급이 가능할 거냐, 또는 바이오매스가 많은 동남아에 가서 공장을 지을 거냐, 기술 개발을 한 뒤에. 이러한 이 정책적인 문제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분야가 바이오가스 분야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이나 또는 이 산업에서 나오는 많은 유기성 폐기물을 가지고 이 산소가 없는 탱크 속에서 발효를 하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이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거나 그 메탄가스를 고순도로 정제를 해갖고 자동차 연료로 쓰는 이러한 바이오가스 발전이나 바이오가스 수송, 이런 쪽이 앞으로 많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유럽만 해도 굉장히 많은 바이오가스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내는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냉방 쪽에 냉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냉매나 뭐 전기를 써서 전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7%를 이 냉방에서 차지하는데, 냉방 효율을 높이거나 냉매를 갖다가 온실 효과가 없는 냉매로 바꾸는 이런 연구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에너지 효율 향상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됩니다. IEA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거는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분야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세 번째가 연료 전환이나 원자력, 마지막에 위쪽이 정 안 될 경우에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저장해야 된다. 이러한 제안을 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이 탄소 중립에 기여를 많이 할 분야가 에너지 효율 분야입니다. 에너지 효율 분야는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모든 분야를 다 효율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공장 모든 분야를 고효율화해야 되고요. 발전도 효율화시키고 건물 쪽에도 이 효율화를 시키고 단열을 하고 해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써야 되고요. 산업용 공통기기 모든 부분을 고효율화시키고 버려지는 에너지도 모두 회수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빅데이터나 네트워크나 AI를 써서 에너지를 이 사용을 줄이는 이러한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FEMS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원순환 쪽에 산업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다 회수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로 하는 이러한 플라스틱 서큘러 이코노미, 이러한 쪽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이나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CO2, 어쩔 수 없이 나오는 CO2는 포집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데, CO2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거는 화력발전소나 제철소나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CO2를 대량으로 포집해 갖고 초인계 상태로 압축한 다음에 배관으로 이송하거나 배로 이송을 해서 땅속에 묻어야 됩니다. 자, 육지에 CO2를 묻으면 혹시 이게 새 나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대안은 바닷물 밑에 단단한 지층 밑에 CO2를 잘 흡수할 수 있는 바닷물층, 염수층이 있는 살린 아퀴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쪽에 저장하는 것을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지금까지 발견된 오일정이나 천연가스정 총 망라한 양보다 수백 배 많은 CO2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하나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CO2는 미국에서 지금 240메가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 CO2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쪽이 실증되고 있는데요. 이쪽은 이걸 잡아서 130km를 가서 CO2를 묻으면서
원유를 더 생산하는 EOR에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희 연구원에서 CO2를 저렴하게 포집하는 설비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실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포집만 그렇습니다. 또 한 분야가 포집한 CO2를 다른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쪽은 CO2는 가장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CO2를 새로운 물질로 만들려면 수소가 들어가고 이 수소하고 CO2를 반응시키기 위해서 열 또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만들 거냐? 또는 여기 생산되는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CO2가 없는 전기는 어떻게 올 거냐? 이런 딜레마에 좀 있고요. 또 한 문제는 1000메가와트 석탄 화력발전소 하나에 연간 700만 톤의 CO2가 발생하는데 이 많은 CO2를 받아줄 수 있는 케미칼이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CO2 전환하는 거는 일정 부분, 어디 틈새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량으로 CO2를 처리하는 이러한 기술로는 아직 앞으로도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CO2 포집 저장 쪽의 이 이슈는 2050년에도 연간 1억 톤 이상의 CO2가 나오지 않을까? LNG 발전이 있고 철강 산업의 수소 환원 제철이 어려웠거나 시멘트 산업이 살아 있거나 정유 석유화학 산업은 어차피 살아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면 나오는데 이 1억 톤 나오는 CO2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 확보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장소를 빨리 우리나라가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CO2를 포집해서 이송해서 저장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는 연구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반도체 세정제로 많은 온실 효과가 큰 물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온실 효과가 큰 반도체 세정제를 지금도 포집해 갖고 처리는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지금 한 95% 처리를 하는데 그걸 99% 이상으로 처리하거나 온실 효과가 작은 세정제를 개발하거나 이러한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향후 30년 동안 기후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핵심이 될 것이다. It's climate. 그리고 탄소 중립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매우 험난한 길이지만 기술 혁신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로만 볼 게 아니라 혁신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 성장과 기회의 시대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탄소 중립을 가야 되느냐? 무탄소 발전을 많이 하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에너지 시스템을 전기화해야 되고 무탄소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무역을 함으로써 수소나 암모니아를 쓰는 수소경제 사회를 실현해야 되고 바이오 기반 연료를 많이 써야 되고 증 안 되는 마지막으로 나온 CO2는 CCUS 기술을 적용해서 포집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에너지 손실이나 고효율로 에너지를 씀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폐기물을 순환하는 자원순환, 플라스틱 순환, 폐금속 순환, 또 우리가 쓰는 옷감, 옷도 순환시키고 이 헌옷감을 다시 이용해서 쓰거나 옷을 돌려 입거나 또는 모든 자원을 순환해서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며 우리 생활 패턴도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 걷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재사용하고 좀 고기를 덜 먹고 채식을 하고 또는 냉난방을 좀 마일드하게 해서 우리가 기후에 적응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만 탄소 중립을 이루어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겠다. 우리 생활 패턴을 좀 바꾸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더 맑은 지구와 더 강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양식을 바꾸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사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많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쓰는 전기는 내 주변에서 만들어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민 수용성이 반드시 높아져야 합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태양광 설비나 풍력 설비가 설치돼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여야만 한다 라고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깨끗한 전기는 비쌉니다. 전기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교육시켜 주셔야 되고요.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아껴야 되고요. 모든 물건을 아껴서 써야 되고 오래 써야 됩니다. 또는 서로 나눠서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라고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